당신은 이 시장에서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지은의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은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도우는 피식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왜 이 시장은 이제부터 우리 구역이야? 아주머니처럼 헛된 정의감에 사로잡힌 여자들이 설칠 곳이 아니라고. 그는 지은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가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지은의 몸이 벼락처럼 움직였다. 그의 팔을 잡아채며 단번에 제압했고 그의 뒤로 돌아가 목에 팔을 감았다. 박도은의 숨소리가 멈췄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의 팔에 감긴 그의 목은 훈련된 군인의 힘에 의해 꼼짝없이 제압당했다. 크헉 크헉 읍 그는 허공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다. 부하들이 놀라서 달려들려 하자 오지은은 박도은의 몸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고개를 들었다. 덤비면 이 사람부터 죽여버릴 거야. 그녀의 눈은 3년 전 임무를 수행하던 시절의 살기로 빛나고 있었다. 박도은은 고통 속에서도 지은의 눈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 그리고 방금 전 그 움직임 속에서 무언가를 알아챘다. 너 혹시. 그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707 특임대. 박도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오지은이 3년 동안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그녀의 모든 과거를 한순간에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의 소나기에 잡혀 숨을 헐떡이던 박도은은 자신이 평범한 포차 여주인을 잘못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헐떡였다. 시장의 모든 이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은을 바라보았다. 오지은의 소나기에 목이 졸려 바닥에 쓰러졌던 박도우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감돌았다. 한편 시장 상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오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칠순의 김아저씨는 오지은에게 달려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지은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박도우는 흐트러진 옷깃을 정돈하며 싸늘한 목소리로 지은을 향해 말했다. 내 실력 아주 잘 봤어. 하지만 총 대신 칼을 들고 싸우던 옛날하고는 좀 달라. 이 세상은 주먹이 아니라 돈과 규칙으로 돌아가거든.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제안할 태세였다. 내가 방금 당한 모욕은 일단 접어두지. 하지만 네가 망가뜨린 가게들 그리고 상인들의 빚은 어쩔 건가? 네 주먹으로 그걸 해결할 수는 없을 텐데. 그의 말에 상인들의 얼굴에 다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오지은은 김아저씨의 낡은 포차 그리고 겁에 질린 상인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그럼 뭘 원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박도우는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깨진 병들을 치우게 하고는 오지은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그녀를 꿰뚫고 있었다. 게임. 아주 간단한 게임으로 끝내자고. 네가 이기면 이 시장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지. 하지만 네가 지면 이 시장은 온전히 내 손에 넘어오는 거야. 그럴 수는 없어. 지은아 저놈들은 속임수를 써. 김아저씨가 그녀의 팔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다른 상인들도 도박 같은 건 안 돼 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오지은은 박도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관찰력과 심리전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저 남자의 모든 행동과 표정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좋아. 게임에 참여하겠어요. 지은의 대답에 박도은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다음 날 밤 박도은이 말한 폐건물. 지하의 불법 도박장에 지은이 홀로 들어섰다. 퀴퀴한 담배 냄새와 돈 냄새가 뒤섞인 공간이었다. 왔군. 용감한 여군 아가씨. 박도우는 여유롭게 화투 한 벌을 펼쳐놓았다. 게임은 단순한 족보 맞추기였다. 지은은 자신의 눈을 믿었다. 상대방의 미세한 손떨림, 동공의 움직임, 심지어 호흡의 패턴까지 읽어내던 훈련이 그녀에게는 큰 무기였다. 하지만 게임이 시작되자 박도우는 그녀의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고 손놀림은 기계처럼 일정했다. 결국 지은은 첫 게임에서 패배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패를 내려다 보았다. 네가 가진 건 힘뿐이야, 아주머니. 하지만 난 힘이 아니라 이 시장을 지배할 시스템을 갖고 있지. 박도은의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꽂혔다. 그가 교묘하게 패를 조작했음을 지은은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도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네 주먹은 이 세상의 규칙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 시장은 완전히 내 것이야. 지은의 눈앞에는 무너지는 포차와 그 위에서 승리를 만끽하는 박도은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그녀의 가슴에는 치명적인 분노와 함께 첫 번째 실패의 쓰라린 상처가 깊게 새겨졌다. 다음 날 밤 광장시장에 다시 어둠이 드리워졌을 때였다. 오지은은 깨어진 간판과 뒤틀린 의자를 치우며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도은은 지은의 패배를 확인한 뒤 그녀의 가게를 완전히 파괴하러 왔다. 그는 지은이 보는 앞에서 그녀가 3년간 피땀 흘려 가꾼 지지은인의 안주집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가스버너는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낡은 테이블은 걷어차여 뒤집혔으며 직접 손으로 그린 간판은 갈기갈기 찢겨 나뒹굴었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은 이 처참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박도은의 부하들은 오지은의 포차를 깡그리 부셔버리고 그녀의 앞에 섰다. 그들의 비웃음 가득한 눈빛이 지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아주머니 군인 정신은 이런 데서는 쓸모없는 것 같지? 하긴 주먹은 좀 쓸지 몰라도 대가리는 좀 비었나 보네. 박도은의 조롱 섞인 말에 지은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만견히 서서 그녀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김 아저씨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나선 바람에 다 같이 더 위험해졌어. 김 아저씨의 눈에는 지은을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그녀의 무모함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다른 상인들도 꺼봐, 저 여자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했잖아. 괜히 불만 붙이고 갔잖아. 라며 수군거렸다. 오지은은 상인들의 싸늘한 시선과 원망 가득한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한순간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박도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오지은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빨간 스프레이 페인트를 꺼내 들었다. 그는 짓밟힌 지은의 포차 벽에 커다랗게 글씨를 썼다. 군인 놀이 끝, 이제부턴 박도훈의 시장. 그 글씨는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과 같았다. 지은은 무너진 포차 앞에 서서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3년 전 임무 실패로 군복을 벗었던 악몽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다. 그때는 최소한 동료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혼자였다. 박도훈은 마지막으로 지은의 귓가에 속삭였다. 네가 가진 힘은 나를 이길 수 없어. 이제 이 시장에서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내 동료가 죽었을 때처럼 더 끔찍한 것을 보게 될 테니. 그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은의 가장 아픈 상처를 찌르는 날카로운 독침이었다. 박도훈과 그의 부하들이 떠난 뒤 지은은 차갑게 식어버린 포차 잔해 속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무너진 포차를 멍하니 바라보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한때는 조국을 지켰던 굳은 살 박힌 이 손이 지금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그녀의 눈동자에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주먹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산산조각난 포장마차의 잔해 속 오지은은 차갑게 식은 바람을 맞으며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공허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박도훈의 말처럼 그녀는 군인 놀이에 취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무모한 싸움을 걸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자신의 포차뿐만 아니라 온 시장에 더 큰 절망과 공포를 불러온 장본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던 힘은 박도훈의 교활한 속임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김 아저씨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너무 상심하지 마라. 네 마음은 고마웠어. 하지만 어쩌겠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것을.
김 아저씨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만 그 따뜻한 위로마저 지은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력하게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채 상인들의 원망 섞인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3년 전 임무 실패로 동료를 잃고 군복을 벗었던 악몽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녀는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군인일 뿐이었다. 이윽고 오지은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웠던가? 내 모든 훈련과 희생은 이런 무력한 결과를 위한 것이었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707 특임대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적을 제압하는 격투술 총기를 다루는 법, 그리고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아내는 정보전과 심리전. 그녀는 무심코 흘러가는 그 기억들 속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박도훈은 그녀가 보여준 주먹에 힘을 비웃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그가 알지 못하는 무기가 남아 있었다. 주먹은 육체를 제압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주먹만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더 이상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의 절망은 차가운 결의로 변해갔다. 그녀는 이제 포차를 운영하던 오지은이 아닌 임무를 수행하던 특수부대원 이지은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박도훈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야시장에 뿌린 공포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야 했다. 오지은은 며칠 동안 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폐허가 된 포차 잔해를 치우며 그녀는 모든 기억을 재조립했다. 박도훈이 도박판에서 했던 말, 나는 힘이 아니라 이 시장을 지배할 시스템을 갖고 있지. 그 말 속에 그녀가 찾아야 할 답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밤이 되자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낡은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텅 빈 검색창에 박도훈이라는 이름을 입력하는 그녀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다. 단지 그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 시장을 통제하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내야 했다. 오지은은 이제 싸움의 방식을 바꾸려 했다. 길거리의 주먹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칼날로 그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오지은은 밤이 되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파괴된 포차 잔해를 치운 후 그녀는 3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특수부대 시절의 흔적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낡은 노트북,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연락할 때 사용하던 해킹 프로그램까지. 그녀의 복수는 주먹이 아닌 정보전으로 시작되었다. 박도훈의 조직을 파고들기 위해 그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박도훈의 행동 패턴과 그가 만나는 인물들의 관계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조폭들의 행동이 아니었다. 박도훈의 조직은 야시장 주변에 낡은 상가들을 하나둘씩 매입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는 항상 불법 도박과 협박이 동반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패턴 분석 기술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행위는 단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재개발. 박도훈은 단순한 야쿠자 두목이 아니라 훨씬 거대한 음모의 하수인이었던 것이다. 오지은의 추적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박도훈의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배우를 찾아냈다. 명의가 복잡하게 얽힌 차명 계좌들과 페이퍼 컴퍼니들, 오직 훈련된 전문가만이 찾아낼 수 있는 복잡한 연결고리였다. 마침내 그녀는 그 모든 연결고리가 한 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바로 대기업 태성그룹의 부동산 개발 이사인 김진태였다. 그녀가 찾아낸 그의 사진 속에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냉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부록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박도훈보다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위험해 보였다. 박도훈이 광장시장을 차지하려 했던 이유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다. 그는 상인들을 도박으로 빚더미에 앉히고 그 땅을 헐값에 넘기게 만들기 위한 실행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종한 것은 멀쩡한 대기업 임원인 김진태였다. 오지은은 이 모든 것을 알아낸 후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녀의 포차를 부순 한 건달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3년 전 그녀가 군복을 입고 싸웠던 정의와 관련된 싸움이었다. 오지은은 며칠 동안 밤샘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포차 잔해 속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은 야시장 여주인이 아닌 차가운 컴퓨터 화면 속에서 적의 심장을 찾아내는 특수부대원에 더 가까웠다. 그녀는 김진태 이사의 사진을 응시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박도훈은 그저 말단에 불과했군. 진짜 적은 너였어. 이제 너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닌 냉철한 전략으로 싸우려 했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오지은의 손에 들린 낡은 노트북 화면은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박도훈과 그를 조종하는 진짜 배우 김진태 이사에 대해 밤낮 없이 파고들었다. 김진태는 겉으로는 성공한 태성그룹의 엘리트 부동산 개발 이사였다. 명문대 출신의 깔끔한 외모, 그리고 수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기업가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추적은 그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취, 나는 진실들을 끄집어냈다. 김진태는 태성그룹의 후계자 경쟁에서 뒤처진 이복 형제들을 제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광장시장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자신의 야심작으로 삼고 있었다. 그녀가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지역의 낡은 상가들을 재개발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불법 도박과 사채, 그리고 조직 폭력을 동원해 사람들을 헐값에 땅을 팔게 만든 뒤 개발 이익은 자신들이 독점하는 방식이었다. 그의 이런 사업 수법에 박도훈이 고용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박도훈은 주먹을 쓰는 하수인이었고 김진태는 그들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더러운 사업을 진행하는 진짜 흑막이었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을 알아낸 후 그녀의 분노가 단순한 건달에 대한 감정을 넘어 차갑고 냉혹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포차를 무너뜨린 것은 박도훈의 주먹이었지만 그 뒤에는 김진태의 추악한 야망이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 아저씨를 비롯한 광장시장의 모든 상인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소시민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김진태의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박도훈은 그저 칼날이었을 뿐이었군. 진짜 칼을 든 놈은 너였어.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지만 이제 그 분노는 뜨겁고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목표물을 향해 조준된 차가운 총알처럼 정확하고 치밀했다. 오지은은 며칠 동안 모아온 김진태의 재산 사업 방식, 그리고 과거의 모든 비리 자료를 정리했다. 그 안에는 그가 광장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동원한 금액과 협박을 당했던 사람들의 명단도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박도훈의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을 넘어 그들의 뒤에 숨어있는 김진태의 모든 것을 빼앗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지은은 낡은 노트북 자판 위에서 새로운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그림이 그려졌다. 그 그림의 핵심에는 박도훈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자신의 복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오지은은 며칠 동안 폐허가 된 포차 잔해를 치우며 머릿속으로 복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무너진 포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가 숨겨진 전장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의 김진태 이사와 박도훈,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눈감아준 부패한 종로경찰서의 한상식 경위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인물 관계도를 그렸다. 주먹으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었다. 이제 그녀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치밀한 전략을 짜야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한상식 경위였다. 권력의 비호 아래 박도훈의 불법 도박과 상인들에 대한 협박을 묵인해준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미행 기술을 동원한 경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새벽녘부터 밤늦게까지 그의 움직임과 만나는 사람들을 기록했다.
그녀는 그가 근무하는 경찰서 근처에 있는 낡은 빌딩 옥상에 몸을 숨기고 고성능 망원경과 도청 장비를 이용해 그의 통화 내용과 만남을 모두 녹화했다. 한 경위의 비리는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뿌리 깊었다. 그는 박도훈의 조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거액의 뒷돈을 받고 있었고 그 대가로 모든 수사를 무마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뒷돈을 받는 결정적인 현장을 포착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박도훈의 부하에게 돈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 그녀는 망원경 렌즈를 통해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기록했다. 이는 그녀의 복수극에 사용할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될 터였다. 그녀의 다음 계획은 박도훈을 흔드는 것이었다. 박도훈은 김진태 이색에 고용된 단순한 하수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진태가 공형에 처할 때 가장 먼저 버려질 존재, 또한 박도훈이라는 것을 오지은은 간파했다. 그녀는 박도훈의 내부에 균열을 일으켜 그가 김진태에게 버림받았다고 믿게 만들려고 했다. 이는 그가 김진태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오지은은 한 경위를 미행하며 얻은 정보와 박도훈의 조직에 대한 자료를 조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박도훈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에 흘려보냈다. 마치 김진태가 박도훈을 대신할 다른 조직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녀는 박도훈이 자신의 몫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 확신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오지은은 폐허가 된 포차 앞에 앉아 모니터에 떠있는 김진태와 박도훈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지략으로 이들을 상대하려 했다. 그녀의 복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오지은은 낡은 위장용 점퍼를 걸치고 광장시장 뒷골목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눈은 한상식 경위의 퇴근길을 끈질기게 쫓고 있었다. 그는 늘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경로로 퇴근했다. 오지은은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미행 기술을 동원해 그의 동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경위의 무의식적인 습관, 그리고 그가 들르는 장소들을 샅샅이 기록했다. 며칠간의 은밀한 감시 끝에 그녀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한 경위는 평소처럼 경찰서에서 퇴근한 후 인적이 드문 재래시장 뒤편의 낡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낡은 트럭의 아래쪽에 몸을 숨긴 채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잠시 후 박도훈의 부하 중 한 명이 그곳에 나타났다. 그는 주변을 몇 차례 두리번거리더니 한 경위에게 검은 봉투를 건넸다. 봉투의 두께는 상당해 보였다. 뒷돈이었다. 오지은은 망원 렌즈를 통해 그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얼굴 표정과 주고받는 대화까지. 형님, 박도훈이 형님이 보내셨습니다. 알았어. 요즘 시장이 좀 시끄럽다던데 알아서 잘 처리해. 우리는 증거 없으면 수사 못하는 거 알지. 네 형님, 걱정 마십시오. 한 경위는 봉투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오지은은 그의 부패한 거래 현장을 고화질 영상과 선명한 음성으로 확보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명료해지고 있었다. 이제 한 경위는 더 이상 김진태와 박도훈의 하수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오지은의 손에 놀아날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가 가진 정보와 위치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날 밤 한 경위의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가 없는 영상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영상에는 그가 박도훈의 부하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음성 파일에는 그들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 경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음성 메시지였다. 한 경위님,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 내일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오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한 경위는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자신을 미행하고 도청한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목줄을 잡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지은은 한 경위에게 첫 번째 지령을 내렸다.
박도훈의 모든 움직임을 내게 보고하세요. 그리고 그가 김진태 이사와 접촉하는 모든 내용을 내게 알려주세요. 복수의 첫 번째 퍼즐이 그렇게 완성되었다. 이제 그녀는 박도훈의 내부 정보를 손에 넣게 되었고 다음 단계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다음 임무를 준비했다. 한 경위로부터 박도훈의 동선과 그가 김진태 이사 측과 접촉하는 모든 정보를 손에 넣게 된 오지은은 이제 본격적으로 박도훈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도훈이 태성그룹의 변호사와 만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이 만나기로 한 카페 근처의 한적한 골목에서 박도훈을 기다렸다. 이전과는 달리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차갑고 냉철한 자신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도훈 씨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박도훈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어떻게든 방법은 있죠.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곧 김진태 씨를 만나러 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당신을 만나는 이유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겠네요. 박도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무슨 헛소리야, 김진태 이사님은 내게 사업을 맡기셨어. 박도훈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이미 그녀의 미끼를 물고 있었다. 사업이요? 아니요. 그분은 지금 당신을 대신할 다른 조직을 물색하고 있어요. 당신이 경찰에게 덜미를 잡힐까봐 불안해하거든요. 지은은 한 경위에게 받은 정보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흘려보냈다. 그녀는 경찰이 곧 박도훈의 도박장을 급습할 것이라는 가짜 정보를 흘리며 이 모든 것이 김진태의 짓이라고 덧붙였다. 그럴 리가 없어. 김진태 이사님은 날 믿고 있어. 박도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믿음, 그건 동료나 가족에게나 쓰는 말이죠. 당신은 그저 그분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는 언제든 낡으면 버려지는 법이죠. 지은의 냉정한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박도훈은 최근 김진태 이사가 자신에게 소원해줬던 것과 경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한 경위의 은밀한 경고를 떠올렸다. 그의 머릿속에 혼란이 일기 시작했다. 오지은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나는 당신에게 물리적으로 제압당했지만 당신은 김진태에게 버려졌어요. 누가 더 비참한가요? 나는 다시 일어섰지만 당신은 영원히 버려질 거예요. 그녀의 도발에 박도훈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입 다물어. 김진태 이사님이 날 절대 버릴 리 없어. 내가 그분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까지 다 갖고 있는데 박도훈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김진태의 치명적인 비밀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다. 지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고마워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명확해졌네요. 오지은의 포차가 무너진 지 일주일 광장시장의 분위기는 죽은 듯 가라앉아 있었다. 상인들은 더 이상 활기차게 손님을 맞지 않았고 그들의 눈에는 희망 대신 공포와 체념만이 가득했다. 김 아저씨를 비롯한 상인들이 시장 중앙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김진태의 대리인이 제시한 보상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지 말지를 두고 심각한 논의를 벌이고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나?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모두의 얼굴에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그때 오지은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밤샘 조사에 시달렸지만 그 어떤 피로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다. 아저씨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김 아저씨의 눈에는 기대와 동시에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라. 네가 나선 바람에 다들 더 힘들어졌어. 김 아저씨의 말은 그녀를 향한 원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호소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무모함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안겨드렸어요. 지은은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모두 보는 앞에서 모두가 공정한 규칙 아래 승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 상인들의 눈이 커졌다.
오지은은 시장 전체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박도훈 씨, 나오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이 시장을 가질 자격이 있다면 이 모든 상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와 마지막 승부를 겨루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빠진 시장 상인들의 심장에 다시 불을 지르는 듯했다. 잠시 후 박도훈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서려 있었지만 그가 지은의 도발에 응했다는 것은 이미 그녀의 계획에 말려들었다는 증거였다. 아줌마, 지난번에 한 번으로 부족했나? 이번엔 뭘 걸고 할 건데? 박도훈의 조롱 섞인 말에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엔 저의 가게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을 움직이는 진짜 배우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박도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오지은은 도박판의 규칙을 설명했다. 이번 게임은 단순한 화투가 아닙니다. 제가 제시하는 3가지 질문에 정답을 맞추면 제가 이기고 그렇지 못하면 당신이 이기는 겁니다. 당신은 제게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상인들이 당신의 답을 듣고 판단할 거니까. 박도훈은 지은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상인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설 수도 있었지만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나를 이겨보겠다면. 박도훈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승부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미 지은이 놓은 덫에 걸렸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광장시장의 중앙, 모든 상인들의 시선이 오지은과 박도훈에게로 향했다. 오지은은 며칠 전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녀의 포차 잔해를 배경으로 박도훈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박도훈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그의 패배가 그려져 있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 시장의 모든 가게를 합치면 정확히 얼마의 가치가 있나요? 박도훈은 지은의 질문에 피식 웃었다. 그게 무슨 질문이야? 내가 왜 그걸 알아야 하지? 그는 답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려고 했다. 당신이 이곳을 재개발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정확한 가치를 알고 있어야겠죠. 지은은 한 경위를 통해 입수한 태성그룹의 내부 문건에 적힌 광장시장 예상 가치 평가액을 언급했다. 박도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가 당황하는 모습에 상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은은 틈을 주지 않고 질문을 이어갔다. 당신이 이곳에서 불법 도박과 사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김진태 이사님은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지기로 했나요? 이 질문에 박도훈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오지은은 박도훈이 김진태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입 다물어 김진태 이사님은 나와 동업자 관계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했어. 박도훈은 고함을 질렀다. 그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비밀을 스스로 폭로하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3번째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때를 대비해서 김진태 이사의 비자금 장부를 어디에 숨겨두었나요? 그 장부만 있으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을 텐데 박도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오지은은 그의 표정을 읽고 정확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나 보네요. 그 장부는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김진태를 배신할 때를 대비해 숨겨둔 당신의 유일한 무기였겠지. 박도훈은 지은의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닥쳐,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그 장부는 내가. 그는 분노에 가득 차 자신도 모르게 장부의 존재와 그를 숨긴 곳을 말하려 했다. 바로 그때 박도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김진태 이사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박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려는 찰나 지은은 재빨리 휴대폰에 숨겨둔 녹음 기능을 활성화시켰다. 여보세요. 박도훈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멍청한 자식, 네가 지금 뭐라고 떠들어댄 건지 알고나 있나. 감히 모든 상인이 보는 앞에서 나의 비밀을 언급해. 넌 이제 끝이야. 알아서 기어라.
이제부터 광장시장은 내 이름으로 된 다른 조직이 관리할 테니까 넌 나한테 버려졌어. 김진태의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박도훈은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는 김진태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지은의 모든 말이 진실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너진 포차 잔해 위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내가 버려졌다니. 그의 절규는 승리를 만끽하는 지은의 차가운 미소와 대비되며 시장 상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오지은은 그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힘이 아닌 지략으로 완성되었다. 박도훈의 절규가 텅 빈 시장 골목을 메우는 동안 오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비자금 장부. 박도훈이 분노에 겨워 내뱉은 말 한마디는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박도훈은 지은을 이기려는 욕심에 그리고 김진태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가장 중요한 비밀을 스스로 누설하고 만 것이다. 지은은 상인들의 놀란 시선을 뒤로한 채 폐허가 된 포차 잔해를 넘어 재빨리 시장을 빠져나왔다. 박도훈의 분노와 배신감은 김진태 이사의 귀에도 들어갔을 터였다. 김진태가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박도훈이 숨겨둔 장부를 먼저 회수하려 들 것이 분명했다. 오지은은 도심의 복잡한 밤거리를 맹수처럼 가로질렀다. 그녀의 몸은 특수부대 시절의 야간 이동훈련을 기억하는 듯 인파와 차량들 사이를 물 흐르듯 통과했다. 박도훈이 내뱉었던 내가 숨겨둔 우리 조직의 비밀 금고라는 단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그녀는 그 장소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종로구 외곽의 낡은 창고 건물이었다. 낮에는 버려진 듯 보였지만 밤이 되자 은밀하게 움직이는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오지은은 건물 뒤편에 낡은 환풍구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적외선 감지기를 사용해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무음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훈련된 요원만이 해낼 수 있는 기술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내부로 침투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창고 안에는 여러 개의 낡은 서류함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박도훈이 내뱉었던 다른 단서들, 예를 들어 3년 전의 일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낡은 서류함들 중 3년 전 문서들이 보관된 곳을 찾아냈다. 그곳에는 그녀의 예상대로 작은 가방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가방 안에는 낡고 두꺼운 가죽 장부가 들어있었다. 장부의 표지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태성그룹의 김진태가 벌인 모든 불법적인 사업 내용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로비 자금 내역 그리고 그 모든 더러운 거래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광장시장의 재개발건은 그 수많은 비리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이 장부는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라 김진태의 모든 죄악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오지은이 장부를 챙겨 창고를 나서려던 순간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봐, 누군가 내 거에 손을 댔군. 뒤를 돌아보니 박도훈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박도훈의 지령을 받고 장부를 회수하러 온 것이었다. 형님이 너 때문에 이 꼴이 된 걸 알아. 순순히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지. 하지만 오지은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장부를 단단히 품에 안고 특수부대 시절의 기술을 동원해 순식간에 3명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장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장부를 손에 쥐고 새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거대한 정의의 증거였다. 오지은은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은 후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김진태가 광장시장 재개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정보를 한 경위를 통해 입수했다. 그녀는 김진태의 기자회견장이야말로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대라고 생각했다. 김진태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자신의 위선을 뽐내려 할 터였다. 오지은은 김진태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태성그룹 본사 앞으로 향했다. 기자회견은 성황리에 시작되었다. 김진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광장시장 재개발 프로젝트가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거짓된 비전을 제시했다. 그가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던 그때였다. 오지은은 군중 속에서 조용히 걸어 나와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김진태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이봐 경호원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그는 소리쳤지만 오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태성그룹이 말하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인가요? 오지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기자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불법 도박과 사채를 동원해 사람들의 가게를 빼앗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정의인가요? 지은의 폭탄 발언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진태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헛소리야. 저 여자는 광장시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정신 이상자야. 경호원들, 뭐해. 당장 끌어내라고. 하지만 오지은은 김진태의 말을 무시하고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건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박도훈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당신의 비겁한 목소리죠. 지은은 재생 버튼을 눌렀고 기자회견장에는 박도훈을 비난하며 이제부터 다른 조직을 쓰겠다 라고 말하는 김진태의 냉혹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김진태는 경악했다. 자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저건 조작된 거야. 박도훈은 내게 고용된 일가의 폭력배일 뿐이야. 나는 몰랐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뿐이라고. 그가 모든 책임을 박도훈에게 전가하려는 순간 오지은은 두꺼운 비자금 장부를 연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광장시장을 넘어 당신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 재개발 사업과 정관계 로비 명단이 빼곡히 적힌 당신의 모든 범죄가 담긴 장부 말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진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장부를 바라보았다. 오지은은 그를 향해 말했다. 박도훈은 당신의 칼날이었지만 그 칼날은 결국 당신의 심장을 찌르게 되었네요. 당신이 말하는 이 시스템은 결국 당신을 가장 먼저 파괴할 겁니다. 경찰들이 곧이어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진태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진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은을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오지은의 복수는 그렇게 가장 공적이고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김진태 이사의 기자회견은 그의 몰락을 알리는 처참한 종착역이 되었다. 비자금 장부와 박도훈에게 내린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은 전국적인 뉴스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언론은 태성그룹의 추악한 비리를 연일 폭로했고 대중들은 거대한 권력 뒤에 숨겨진 탐욕에 분노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김진태 이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몰락은 대기업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광장시장의 폐허에 앉아 모든 것을 잃고 울부짖던 박도훈 역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오지은이 확보한 비자금 장부에는 박도훈의 모든 불법 행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와 공모했던 부패한 한상식 경위 역시 직위 해제와 함께 체포되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 했던 건달 박도훈과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의 삶을 짓밟으려 했던 기업인 김진태는 그렇게 함께 쇠창살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한낱 포차 주인의 용기 앞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흘렀다. 광장시장은 거짓말처럼 평화를 되찾았다. 공포와 불안은 사라지고 예전의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상인들은 가게 재건에 힘을 쏟았고 호떡 냄새와 뜨끈한 국물 향이 다시 골목을 가득 채웠다. 특히 오지은의 포차, 지지은이네 안주집 앞에는 상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김아저씨를 필두로 한 상인들은 오지은을 도왔다. 지은아,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이제 우리가 내 포차를 다시 세워줄게. 김아저씨의 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 가득했다. 지은의 포차는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재건되었다. 낡은 간판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부서진 의자와 테이블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그녀는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렀던 고독과 좌절감은 사라지고 이웃들의 따스한 정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오지은은 이제 이 시장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영웅 대접도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시장과 상인들을 위해 싸웠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본능과 기술은 이제 국가가 아닌 이웃을 지키는 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무기를 내려놓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복수를 끝냈지만 그 복수 끝에 얻은 것은 승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깨달음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오지은은 텅 빈 포차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악당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를 짓눌렀던 분노가 사라지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닌 깊은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싸웠고 그 싸움 끝에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지탱해왔던 목표를 잃어버렸다. 오지은은 낡은 의자에 앉아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저 멀리서 김 아저씨가 땀을 닦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은아, 너무 그렇게 있지 말고 우리 얼른 문 열자. 손님들이 지은이 안주 먹고 싶다고 난리야. 김 아저씨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웃음이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새로 만들어준 지지은인의 안주집 간판이 들려 있었다. 오지은은 그 간판을 바라보며 그녀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싸움은 이웃들의 웃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고마움과 함께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을 털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포차 안쪽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작은 사진 하나를 걸었다. 3년 전 작전 중 순직했던 동료 김 상사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김 상사는 활짝 웃고 있었다. 오지은은 사진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다. 상사님, 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희생도 헛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갈게요.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군인 정신이라는 것은 제복을 입었을 때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 약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용기였다. 그녀는 포차의 작은 전구 불빛을 켜고 뜨거운 뚝배기를 올렸다. 포차의 불빛은 어두웠던 시장 골목을 다시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통해 무너졌던 자신을 일으켰고 이제는 이 시장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었다. 정의는 때때로 결과를 알 수 없는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 순간순간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오지은의 포차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포차 주인이 아닌 상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이 시장의 조용한 수호자가 되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